네, 안녕하십니까. 이순열입니다. 오늘로써 영화 기획 제작 11번째 시간을 맡게 됐는데요. 그동안 우리는 영화의 프리프로덕션 단계에 해당하는 기획 개발부터 시나리오 작업까지, 그 다음에 프로덕션 단계에 해당하는 촬영 준비 및 스텝 및 배우들의 활약상, 그 다음에 포스트 프로덕션에 해당하는 편집과 음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영화의 모든 제작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극장에서 볼 수 있는 프린트 필름이 나오기까지의 과정과 기술적 점검을 하는 기술 시사, 그 다음에 연령별 등급 심의까지 한번 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배우게 될 내용을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영화의 편집이 끝나면 이제 최종적으로 스크린에서 볼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작업이 기다린다. 대부분의 현장 스태프들은 보통 프로덕션 단계에서 주요 업무들이 종료되지만 일부 스태프들은 프리 프로덕션부터 포스트 프로덕션까지 업무가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특히 촬영팀은 촬영을 마친 필름을 관리하게 되는데 필름 현상에서 시작하여 이후 색 보정과 기술 시사, 그리고 프린트가 나오기까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 영화 현장에서 촬영된 필름이 최종 프린트로 만들어지기까지 영화의 기술적인 부분을 점검하여 보완, 수정하는 기술 시사와 영화의 관람 등급을 결정하는 등급 심의에 대해 알아보자. 예,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바로 영화 상영관인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눈에 많이 익숙한 공간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곳 한국영상자료원에서 영화 작업의 최종 단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촬영 현장에서 영화의 모든 장면이 끝났다고 해서 바로 이런 스크린을 통해서 직접 영화를 볼 수 없다는 것은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배워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 촬영장을 한번 가보신 적 있습니까? 촬영장을 가보시면 그날 촬영이 끝나면 모든 배우나 스태프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가게 되고, 만약에 지방 촬영일 경우에는 인근 숙소로 가게 되는데 그렇지 못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보통 촬영부나 제작부의 한 사람이 그 일을 담당하는데 그날 찍은 필름을 가지고 바로 현상소로 가야만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 지난 시간에도 잠깐 배웠듯이 이 카메라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배웠는데요. 카메라는 고가의 제품이기 때문에 촬영을 하다 혹시 카메라가 실수로 쓰러진다면 촬영부의 막내가 카메라를 안고 넘어진다는 예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특히 전쟁씬이나 폭파씬 같은 경우에 수천 명이 동원될 수도 있고 돈도 수억이 들 수도 있고 배우나 스태프들은 수개월에 걸쳐서 그 한 장면을 찍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촬영이 끝나면 이 모든 스태프나 배우들은 다 끝났어도 유일하게 남는 거는 그날 찍은 필름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이 필름은 습도나 온도에 의해서도 쉽게 손상될 수도 있고, 만에 하나 이 어마어마한 공을 들여서 찍은 필름이 만약에 분실된다고 치면 그날 찍은 모든 분량은 다시 찍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나게 중요한 것인데요. 그래서 제작부나 촬영부 중에 스태프 하나는 그 촬영 장소가 지방이 됐든 아니면 제주도가 됐든 무조건 그날 찍은 필름을 가지고 현상소로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이 필름의 중요성은 대단한데요. 그래서 그날 찍은 필름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현상소로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현상소로 보내진 필름은 여러 단계의 현상 과정과 색 보정 등 이 과정을 거쳐서 비로소 우리가 극장에서 볼 수 있는 프린트 필름이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까지는 여러 가지 단계를 겪는데요. 한번 그 단계를 살펴보면 제일 처음에 카메라 매거진에서 떼어낸 필름, 이걸 네가 필름이라고 하는데 이 네가 필름이 현상소로 옮겨지면 현상실에서는 암실에서 이 네가 필름을 체크를 하게 됩니다. 보통 촬영할 때 손상이 간 부분이 있는가, 아니면 또 이 필름에는 은입자들이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 작업을 하죠. 제거 작업을 한 뒤에 이제 현상을 하게 됩니다. 현상을 하고 난 뒤에는 바로 필름의 키코딩 작업을 하는데, 이 키코딩 작업이라는 것은 필름 하단에 번호를 입히는 것이죠. 그런 이유는 나중에 편집을 할 때 좀 더 용이하게 할 수가 있고,
특히 내가 커팅을 할 때 정확히 그 커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킥코딩 작업을 해서 텔레신의 테이프를 만들게 됩니다. 그럼 이 테이프를 가지고 지난 시간 저희들이 배웠던 편집실로 넘기는 것이죠. 편집실에서는 이 텔레신의 테이프를 가지고 그동안 OK 컷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순서 편집을 하는 것이죠. 순서 편집을 하고 그걸 카피를 떠서 하나는 CG팀에다 넘기고 또 하나는 음악팀에 넘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집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편집이 끝나면 오리지널 내가 커팅 작업을 합니다. 내가 커팅을 해서 이 내가 커팅된 필름은 다시 현상실로 오게 되는 것이죠. 그 현상실에서는 기존에 준비했던 CG와 그 다음에 색 보정 작업을 하게 됩니다. 영화 촬영 현장에서는 모든 빛이나 이런 게 똑같지 않기 때문에 컬러들이 좀 틀리기 때문에 그 색 보정 작업을 거치게 되는 것이죠. 색 보정 작업을 거치게 되면 광학 녹음된 사운드 필름까지 도착을 하게 되면 비로소 이 내가 필름과 이 사운드 필름을 합성을 해서 다시 현상을 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극장에 걸릴 수 있는 프린트 필름이 나오기까지의 그 과정을 거칩니다. 참 복잡한 과정을 겪죠. 그럼 이 과정을 다시 한번 현장 전문가들 통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필름에 촬영을 하고 나서 이것의 잠상을 현상시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자연 색상의 보색으로 이루어진 필름이 나오는데 이를 네거티브 필름 또는 음화라고 부른다. 이 네거티브 필름을 다른 필름에 인화하면 보통 우리가 극장에서 볼 수 있는 제대로 된 색이 나온다. 이 인화된 필름을 포지티브 필름 또는 양화라고 한다. 대개는 줄여서 각각 네가와 포지라고 부른다. 일단 여기 있는 그 필름은요, 일단 이 현상기에 들어가지 않은 필름이고요. 그러니까 촬영하실 때 그러니까 사용하시는 네거티브 필름이거든요. 예, 이 네거티브 필름을 현상을 하게 되면은 이 둘과 같이 그냥 현상된 필름이 나오게 돼요. 이 두 필름은 지금 아무 이미지도 맺혀 있지 않은 그 생필름을 현상한 게 되겠고요. 그 찍어 오시게 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들어가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거는 그 포지티브 필름이 그 현상이 안 됐을 경우에 지금 상황이고요. 이 세 가지는 다 그 무지 필름, 그 포지티브 필름이 무지 상태로 현상이 된 상태고요. 그리고 촬영부에서는 거의 영상이 일단 소리가 들어가기 전에 벌써 이제 영상만 있으면 일단 그것도 일단 어떻게 나왔는지 보시려고 일단 사운드는 넣지 않고 그 영상만 담은 그 필름을 그 러시 필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 촬영부께서도 많이 보고요. 그리고 여기 사운드 내가 필름이 있는데요. 여기 이 모듈레이션이 있는 부분은 그 아날로그 사운드 트레이고요. 이 퍼포레이션이라고 하죠. 이 필름 구멍에 뚫어져 있는 이 구멍 사이에 이 맺혀져 있는 이미지가 그 디지털 사운드 트레이고요. 네, 요게 그 인화기를 거쳐서 그 현상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고요. 촬영을 해오신 필름들을 일단 내가 현상을 거쳐서 이 키코드 작업을 한 다음에 그 편집실로 옮겨가서 편집을 해오시면은 그 편집된 컷마다 다 색깔들이 틀리고 뭐 밝기도 다 틀리기 때문에 그 색보정실에서 이제 그거를 일정한 톤으로 맞춰주는 작업을 하게 되고요. 그 작업 후에는 이제 그 네거티브 필름에 맞는 사운드를 또 그 녹음실에서 레코딩을 해 오시면은 그 사운드 필름도 현상을 하고 그 다음 과정으로 그 사운드하고 그 네거티브 필름을 포지티브 필름에 그
색보정을 본 데이터를 대입해서 같이 이렇게 하나로 묶어주는 작업을 통해서 포지티브 필름을 인화를 하게 되죠. 인화를 하고 난 다음에는 다시 포지티브 현상기에서 다시 현상을 거쳐서 이제 최종적으로 그 극장으로 보내지는 필름이 나오게 되고요. 촬영을 해오시면은 맨 처음에 오는 곳이 이 암실이거든요. 암실에서는 그 촬영해온 필름을 일단은 확인을 하는 작업이 제일 중요하고요. 확인하는 거는 이 빛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손으로 하나하나 감아가면서 이 필름에 상처가 있나 없나를 다 검사를 해가면서 이제 이 보통 400피트로 촬영을 해 오시는데 그거를 저희는 작업하기 용이하게 한 2000피트까지 이렇게 하나로 감아가지고 여기서 현상기 리더의 뒷부분에 물려가지고 그 현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밖에서는 이제 현상 이 리더를 따라가면서 필름은 하나씩 그 물려진 순서대로 현상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네가 필름은 이 다른 그 극장에 영상하는 포지티브 필름이랑은 많이 다른 거라 같고요. 그러니까 쉽게 좀 손상이 가거든요. 그래서 손으로라도 이렇게 찢으면은 금방 찢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카메라에서 혹시라도 그 나설지 모르는 그 상처를 여기서 발견을 해내야지만 그 대형 사고로 이어지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퍼포레이션이 하나라도 찢어져 있으면은 이 현상기에 물려서 나가면서 잘못하면은 이렇게 찢어져 나가면은 그 안에 잠겨 있는 필름들은 전부 다 못 쓰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게 작업을 하고 있죠. 암실에서 그 확인 작업을 거치는 게 끝나게 되면은 이 현상액 쪽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 현상액을 현상기에 담갔다가 또 씻어내고 그 현상 과정을 정지시키는 과정을 또 거치고 또 한 번 씻어내고 그 은성분이 그 필름에 들어있기 때문에 은성분도 빼주는 작업을 하게 되고 그 모든 작업이 끝나면은 그 마지막에는 마지막으로 그 이미지를 고착시켜 주게 되는 단계로 필름을 그 건조시키는 그 장소고요. 그 필름은 뭐 벽같이 세워져 있겠지만은 이게 그 틈새로 바람들이 계속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람으로 계속 말리면서 이 롤러를 따라 나와서 이쪽으로 이 로딩이 되겠습니다. 현상이 된 그림을 노멀하게 어느 정도 맞춰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톤들을 쭉 맞춰주고 그 다음에 바로 키코드를 새겨주는 작업을 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키코드 장비에서 이제 아톤이라는 이 장비에서 이제 키코드를 읽고 그 테이프로 전환되는 거거든요. 키코드는 그 필름 아랫부에 보면 고유 넘버들이 있는데 그 넘버들은 이제 되게 그 숫자들이 작은데 그 숫자들을 이 장비에서 읽고 요 밑에 보면 요런 넘버들이 키코드라고 하거든요. 예. 종종 영화 같은 경우는 그게 보면은 여기 넘버링이 다 나오는데 그게 필름의 고유 넘버거든요. 그래서 그 내가 커팅을 그 필름에서 보면은 내가 커팅을 이렇게 잘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정확하게 어느 프레임에서 이렇게 잘라야 되는지 확실하게 나오는 그런 장비거든요. 편집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편집된 거를 내가 커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를 한 편의 영화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DI나 색 보정실로 다시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저희 쪽에서 하는 거는 이제 키코드를 일단 잘하게 해주고, 편집도 보면서 편집을 해야 되니까 색 밸런스도 어느 정도는 노멀하게 다 맞춰주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영화계를 공습한 신기술, 바로 디지털 색보정이다. 이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한국 영화 후반 작업의 지형도를 새로 그리고 있다. DI는 디지털 인터미디에이트의 약자로 편집이 완성된 내가 편집본을 스캐닝 과정을 거쳐 디지털화한 후 아날로그 방식이 아닌 디지털 방식으로 색 보정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의 색 보정보다 다양한 효과를 낼 수 있고 영화에 삽입되는 크레딧 자막이나 간단한 CG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그 활용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지금 현재 DI 그러면 주로 이제 촬영 감독님하고 얘기를 많이 하게 돼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이제 기술적으로 촬영 감독님이 맡은 역할이 그 영화의 어떤 연출 쪽보다는 기술, 뭐 후반 이쪽을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작업도 촬영 감독님하고 거의 많은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촬영 감독님이 그 아날로그 작업일 경우에 DI가 아닌 일반적인 작업일 경우에도 항상 후반 색보정이나 기타 뭐 프린트나 이런 전체적인 컨트롤을 하시잖아요. 그게 디지털로 넘어온 것 뿐이지 그 일이 과정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 작업이 디지털로 전환된 촬영 감독님이 뭐 계속 같은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촬영 감독님이 하는 역할이라는 것이 뭐 촬영 시에는 뭐 아니 프리 단계부터 시작하면은 뭐 작품을 가지고 연출 감독님하고 뭐 얘기를 하고 뭐 헌팅을 하고 뭐 어떤 앵글을 할 건지 이런 것부터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런 과정들이 이어져서 후반까지 오는데 후반에서 저희들은 이제 현장에 나가지 않기 때문에 거의 바쁘니까 못 나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못 나가는데 후반에 이제 그런 작업들을 같이 얘기하고 공유하고 하려면 당연히 촬영 감독님하고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기획 단계부터 작품의 분석을 하시잖아요. 그 이제 뭐 컷이라든지 CG라든지 나눠질 텐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를 다 끝내시잖아요. 그걸 어떻게 표현할 건지도 미술팀하고 얘기해서 끝내잖아요. 근데 그거의 완성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걸 표현하는 방법을 디지털로 찾는 거죠. 기존의 아날로그 작업은 밝기하고 RGB 색깔을 가지고 이제 컨트롤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아니면 좀 더 다른 방법이 있다면 이제 현상 컨트롤을 해서 이제 뭐 컨트라스트 조정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디지털로 작업을 하게 되면 그 모든 공정이 한꺼번에 처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색도 색이지만은 톤도 있고 뭐 예전에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흑백으로 만약에 칼라로 찍어서 흑백으로 보려면 옵티컬 작업을 따로 해야 하는데 지금 디지털로 하게 되면 그건 너무나 단순한 작업이잖아요. 그냥 색만 쭉 빼면 되는 건데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옵티컬이라면 디졸브라든지 뭐 페이드 인 아웃도 그렇고 뭐 슬로우 이런 것들이 전부 따로 작업을 했었어요. 그런 것들이 전부 이제 디지털로 작업을 하면서 한 공정에서 해결이 된다는 거죠. 촬영 현장에서 조명하고 촬영하고 만들어내는 그림들이 결과적으로 그대로 나와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거는 왜냐하면 조명이 색을 만들고 촬영이 그걸 담아내고 뭐 미술이 또 뭐 백을 만들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지금 디지털 후반 작업을 하고 있긴 하지만 촬영 감독님들이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이 다 틀리세요. 다 똑같지가 않아요. 어떤 분은 그 현장에서의 그 느낌을 그대로 표현하고자 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현장은 기본이고 거기에 뭔가 더 붙여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길 원하시고 그런 과정들이 다 틀려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촬영이라는 게 그냥 조명하고 촬영하고 미술이 있기 때문에 의도한 대로 만들어내는 거 그거를 이제 기본으로 해서 거기다 약간 살을 붙이거나 뭐 빼거나 그게 이제 좋은 결과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미 프로덕션 이미 그 공정을 거쳤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후반에 생뚱맞은 그림이 나오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획 단계부터 그 기획된 내용을 결과적으로 가장 최종적으로 만들어내서 완성하는 부분이잖아요, DI가. 그거는 뭐 여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하게 컬러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실제로 컬러가 가장 중요한 게 돼 있긴 해요.
촬영 감독님이 가장 후반에 하는 일이 바로 컬러하고 톤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결과적으로 만들어내는데 촬영 감독님이 생각하는 느낌이 있을 테고, 색이 있을 테고, 뭐 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 때문에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많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시나리오를 먼저 보게 되면 시나리오를 읽고 분석을 하고 촬영 감독님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뭐 읽어보니까 어떤 내용이고 어떤 느낌이더라 라는 내용을 얘기했을 때 이제 서로 공감하는 부분이 있을 테고 반대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접근해 가는 거고, 그 다음에 테스트를 거쳐서 찾아가는 거죠. 사실은 촬영 감독님이 이거다라고 내놓을 수 있는 건 없잖아요. 촬영을 했고 그 소스를 갖고 온 거지, 그 촬영한 게 이거다라고 할 수 없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조금씩 보태서 이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 그런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쓸 건 다 써요. 각 파트마다 뭐, 저희가 제일 후반이잖아요. 저희 뒤는 개봉이잖아요. 그러니까는 CG도 마찬가지고, 음악도 마찬가지고, 기타 다른 뭐 공정들이 항상 그 자기들이 쓸 시간을 다 쓰고 나서 넘어오는데, 더 쓰고 넘어오면 문제가 돼요. 저희한테는 몰리지 않아요. 그게 애로사항이고 힘든 사항이에요. 모든 작품이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결과는 여기서 묻게 되고 찾게 되고 하는 것들이 힘들고, 기쁜 일, 뭐 즐거운 일 같은 것들은 이제 뭐 작품이 잘 됐다든지, 뭐 좋은 평가를 받는다든지, 그리고 뭐 같이 작업했던 뭐 촬영 감독님, 조명 감독님, 연출 감독님 이런 분들이 뭐 상을 받는다든지, 뭐 좋은 결과들, 그런 것들이 저희 보람인 것 같아요. 촬영용 필름은 음화 타입의 필름, 즉 네거티브 필름이다. 이를 양화 타입으로 복사한 것을 포지티브라고 하고, 촬영 원판 필름인 오리지널 네거 필름을 복사한 것을 마스터 포지 필름이라고 한다. 촬영한 필름인 오리지널 네가를 편집하여 최종 완성된 네가본이 나오면 이를 복사하여 이후 작업을 진행하는데, 이 복사본을 듀프 네가라고 한다. 듀프 네가는 프린트를 뜰 때도 사용되는데, 필름은 인화 작업을 하면서 동시에 화질이 떨어지므로 수백 벌의 프린트를 뜨기 위해서는 오리지널 네가로 계속할 수 없기 때문에 오리지널 네가를 복사한 듀프 네가를 만든다. 현상소에서 프린트를 35에서 40벌 정도 뜨고 나면 네가가 훼손된다고 보면 된다. 이곳은 그 프린트실이고요. 그 촬영해온 네가를 편집해서 가져오시면은 여기서는 그 네가 필름을 이 포지티브 필름에 옮겨서 찍어내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거티브 필름하고 그 녹음실에서 그 녹음해온 그 사운드 필름하고요, 이 두 개를 이 포지티브 필름에다 이렇게 겹쳐서 이런 식으로 겹친 상태에서 여기서 빛을 줘서, 그러니까 이 포지티브 필름에 이게 빛이 이렇게 이 영상하고 이 사운드가 겹쳐서 이렇게 인화가 되게 되는 거죠. 여기에 그러니까 이렇게 빛을 노광을 주게 되는 거죠. 이 네거티브 필름하고 그 사운드 네거티브 필름하고 동시에 노광을 줘가지고 이 음향과 소리가 한 필름에 들어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디지털 네가가 나오는 게 일단 그게 가장 큰 변화인데요. 그 일단 편집이 없는 그 완성본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내가 편집실에서 편집을 하는 게 아니고 디지털 편집을 통해서 그 하나의 완성된 필름이 2000자, 2000피트 정도 되는 그런 통필름으로 나오게 돼가지고,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작업할 때는 그 편집된 네가보다는 그 디지털 네가로 통으로 작업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좀 나은 방향도 있고요. 네, 지금까지 관계자를 통해서 현상 작업의 과정과 주의점, 그리고 기술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화면에서 본 바와 같이 색 보정된 네가와
광학 녹음된 사운드 필름을 가지고 비로소 영사용 프린트 필름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이때 최초로 만들어진 프린트를 A 프린트, 즉 앤서 프린트라고도 합니다. A 프린트가 나오면 처음으로 이러한 35mm 영사기를 통해서 대형 스크린에서 비춰보는 최초의 상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과정을 기술시사라고 하는데, 이 기술시사는 말 그대로 기술적인 점검을 위해서 하는 시사회를 말합니다. 이 기술시사 때는 영화 관계자, 특히 각 스태프들이 참석하고 각 파트별 기술적인 부분들을 체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화 전편의 칼라 톤이라든가 밝기, 특히 사운드 등의 어떤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이런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이 당시에 발견을 해서 보완을 하는 것이죠. 기술시사 이전까지는 주로 작은 모니터, 특히 편집실에서인가 현장에서 현장 편집기를 통해서 작은 모니터를 통해서밖에 볼 수가 없었고, 정작 기술시사 때만이 이 대형 스크린을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작은 모니터를 통해서는 발견되지 않았던 단점들이 대형 스크린을 통해서는 발견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기술적으로 체크하기 위해서 기술시사를 실시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예전에는 사실 이 기술시사를 주로 현상소에 있는 시사실에서 주로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일반 극장에서 기술시사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때 특히 주의할 점은 미리 그 극장에 가서 영사기 체크라든가 기술적인 부분들을 사전에 체크를 하고 기술시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극장마다 영사기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영사기에 맞게 프린트를 조절해서 상영을 해야 되는 것이죠. 보통 이 기술시사 단계에 이르러서 비로소 완성된 영화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혹시 개봉 전에 정보가 누출된다거나 아니면 홍보 마케팅 쪽에 우리가 어떤 의도로 이것을 마케팅을 할 것인가, 이런 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실제 그 장면에 참여했던 스태프들 이외에는 기술시사 때는 사실 참여를 안 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술시사를 통해서 그 단점들을 보완을 시켜서 비로소 우리는 프린트를 다시 뽑게 되는데, 이것을 B 프린트라고 하죠. 이 B 프린트를 통해서 우리가 극장용, 상영용 필름을 정식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과정에 의해서 A 프린트가 완성이 되고 기술시사까지 마치면 비로소 영화는 제작자들의 손을 떠나 관객들을 만나러 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전에 꼭 먼저 한 군데 거쳐야 될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이 영상물 등급위원회인데, 영화라는 매체가 지닌 대중성을 사회 규범이라든가 도덕성, 법률적 제한 등 여러 가지 형태의 기준을 근거로 연령별 가능한 관람층을 미리 사전에 공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영상물 등급심의위원회의 활동 상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일단 저희가 프린트 필름을 최종적으로 최종 도구로 나오게 되면은 일단 촬영하셨던 관계자분들이나 관여하셨던 분들이 같이 참석을 해서 처음에 나온 프린트를 같이 보고 그 문제점이 어떤 게 있나 찾아보는 역할도 하고요. 저희 스스로도 지금 프린트가 나오는 거를 지금 제대로 나오고 있나 저희 나름대로도 확인하는 작업용으로도 사용하고요. 최근 10여 년 동안 한국 영화는 많은 발전을 이뤄왔다. 국내에서 제작되는 영화는 물론이고 해외로부터 수입, 배급되는 영화 또한 내용이나 소재가 과거에 비해 많이 다양해지고 있다. 이러한 영화 중에는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즐기고 감상할 수 있는 영화가 있는 반면, 특정 연령대에게는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영화들도 존재하게 되는데, 이러한 영화들을 심사하여 적절한 등급으로 판정, 분류하는 곳이 바로 영상물 등급위원회이다. 손님 받으러 갔는데. 모든 영화는 극장에서 상영하기 전에 영상물 등급위원회로부터 상영 등급을 분류받아야 하고, 상영 등급을 분류받지 아니한 영화는 상영하지 못하며,
가당치 영화가 않지. 폭력, 음란 등의 과도한 별채로 묘사로 건너가시지요. 미풍양속을 이제 좀 해치거나 쉬어야겠어요. 사회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등의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영화 상영을 제한받기도 한다. 저 영화 심의 과정은 일반적으로 똑같이 극장에서처럼 9명의 심의위원이 영화를 똑같이 관람한 후에 각자 개별적으로 모니터를 이용하여서 개별 의견서를 작성하시게 되시거든요. 그런 후 의장인 제가 9분의, 저 포함해서 9명의 의견을 가지고 전체 통합해서 전체 9명 인원 중 다수결로 해서 등급이 결정되게 됩니다. 그 전에 일단은 의견서 작성하시기 전에 저희가 보기 전에 예심 의원 두 분께서 보신 예심 의견서를 참조하셔가지고 보시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각자의 개인적인 생각이 치우친 것보다 전체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심의가 결정되게 됩니다. 일단 등급 분류에 보게 되면 뭐 무작위로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주제나 내용, 그리고 이해 난이도, 그리고 선정성이나 폭력성, 그리고 기타 대사의 비속어나 욕설 같은 구분을 가지고 여러 가지 면에서 고려하여 가지고 등급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지금 현재 등급 보류는 2002년도에 제도가 폐지되고 그 외에 등급이 전체 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그리고 청소년 관람 불가, 그리고 제한 상영과로 해서 등급이 5등급으로 나눠져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등급 보류 관련돼서는 2002년에 폐지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동안 등급 보류나 등급 외 판정을 받은 그 부분을 대신해서 어떤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제한 상영가라는 등급이 새롭게 2002년부터 신설된 것이고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상영관 외에 제한된 상영관, 지정된 상영관에서 상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등급입니다. 전혀 영상물 등급위원회에서는 어떤 제작사의 어떤 편집이나 그런 부분을 요구하지 않고 등급만을 결정해 주시는 거고, 신청하신 등급 부분에 대해서 그 의견이 본인 신청하신 그 제작사와 다를 경우 그 등급 받은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저희가 심의를 주관하고 있는 영화소위원회에서 등급을 다시 재심의를 하시는 게 아니라 본 영상물 등급위원회 위원회 본회의에 위원장님 포함해서 9분의 위원이 계십니다. 그 부분에서 특히 저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심의에 참여했기 때문에 저는 제외된 8분이 다시 영화를 보시고 거기에 관해서 심의를 다시 등급을 매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심의는 늘 특히 영화 같은 경우는 각각 개인의 취향과 성향에 따라서 각기 다른 부분으로 보실 수 있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특히 등급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오케이 하는 그런 등급은 참 내기가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심의하시는 그 등급 결과에 대해서 그 많은 수의 다수의 분들이 공감하고 이해하시는 그런 등급이 나눠지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느 나라든 대중예술은 시대적 배경, 특히 정치적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아왔는데요. 우리나라도 지난 군사정권 시절에는 안기부를 통한 사전검열이란 제도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새마을운동이라든가 어떤 정부 차원에서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반국의식 영화 같은 경우에는 국가 차원에서 지원을 많이 했고, 반대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전검열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제재를 가했던 것이죠. 그래서 본의 아니게 한때 저희 나라 영화에는 어떤 특정 영화의 붐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엠마 부인 시리즈라든가 어떤 그 에로 영화들이 한때 붐이 일어났는데, 그 이유는 독재 정권을 시행하는데 국민들이 그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게 하기 위해서 어떤 심의 기준을, 에로 영화, 특히 호스테스물 같은 경우는 심의 기준을 많이 완화해서 시선들을 굴려 돌리게 했던 것이죠. 이처럼 유독 대중예술에 대한 검열이 혹독했던 이유는 그만큼 영화를 비롯한 대중문화가 그 어떤 정치적인 이념보다 더 큰 영향을 대중들에게 끼쳐왔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모든 예술 행위는 표현의 자유라는 원칙 하에 그 심의 기준이 뒤따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어지는 코너는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의 얘기, 인사이드 무비 함께 보시죠. 두 배우는 이 영화 통해서 저희가 보기에 많은 성장을 하신 걸로 보이는데 전쟁 후에 그 가장 극한적인 악의 다툼 상황을 다루고 싶었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그 현대 사회의 조폭을 통해서 보이는 그 자본사회의 비정함하고 일치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뭐 꼭 그런 면에서 접근했던 건 아니지만 그런 면에서 흡사할 수도 있다는 데 대해서는 뭐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진흙탕 싸움 같은 것도 제가 이 전체적으로 잡았던 거는 조폭이라기보다는 살아남은 사람들, 전쟁에서 살아남은 사람들끼리 결국 또 살아남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 가장 원초적인 싸움,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싸움, 그거였고요. 처음에 태우라는 역할을 맡았을 때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했던 거는 저는 그 소년, 그러니까 지금의 소년과 그 당시에 또 소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소년의 어떤 만약에 사진이 있다면 어떤 모습으로 등장을 해야 하며 어떻게 스크린에서 나와줘야 하는지를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제 나이는 그 당시 영화 찍었을 때는 20대 후반이었는데 지금은 30살이지만요. 그 당시 이제 28, 9대 과연 53년도 배경으로 한 18살 태우, 또 아버지를 전쟁으로 잃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잃은 어떤 전쟁으로 인한 그 불쌍한 소년이 어떻게 나와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지금껏 드라마만 해오다가 처음으로 영화라는 작업을 해봤었는데 굉장히 매력 있는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드라마 찍을 때와는 상당히 틀린 많은 걸 느꼈었고, 드라마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시간이 쫓겨서 찍는 그런 감이 있었는데, 영화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완고를 제가 보고 어떻게 이 씬에서는 어떤 색깔로 하겠다, 나름대로의 톤을 조절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작업하고 연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극 중에서 종두는 굉장히 강인하고 강해 보였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소년의 모습을 제 나름대로 보여주려고 약간 귀여워 보이려고 노력도 좀 했고, 잠시만요. 겁도 없이 코밑에서 내 뒤통수를 쳐. 이런 개새끼들. 잘할 수 있습니다. 살아남아야지. 살아남으려면 돈이 필요한 거고. 난 돈으로 강해지진 않을 거야. 남자니까 주먹과 의리로 버텨낼 거야. 삼시세끼 배불리 먹는 건 물론이고 니들 목까지 톡톡히 쳐줄 거야. 족 뽑는 물건들이 돌아댕긴다 싶더니 그동안 뒷주머니 찬 돈하고 쌀 밑바닥까지 싹 긁어서 가지고 와. 가지마. 진짜 나한테 잡고 싶어? 너한테 맞아 뒤지더라도 그건 절대 안 돼. 동도아! 분명히 우리 식구야. 네 말대로 하면 일단 죽어 이 새끼야. 네, 오늘은 이곳 한국영상자료원에서 함께 했는데요. 이곳에는 한국 고전영화를 비롯해서 예술영화, 독립영화, 애니메이션 영화까지 아주 다양한 영화들을 상영한다고 하는데요. 평소 접하기 힘든 국내외 영화들을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말 한국 고전영화 한 편과 하시는 건 어떨까요?
이번 시간에는 현장에서 많은 스태프과 배우들이 공들여 찍은 필름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와 스크린을 통해 만나는지, 그리고 완성된 영화를 어떤 연령층에게 보여줄 것인지를 결정짓는 등급 심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점점 더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영화 마케팅과 배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